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 지금 누가 헌법재판소장입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장이 없어요. 근데 제가 PD님 혹시 조선일보에 탄핵을 인용하고 기각하고 각하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조선일보를 쭉 봤는데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기사를 한 면 가득하게 딱 냈어요. 그거 제가 뽑아서 이제 사진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경희대 경희대 헌법 교수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용돼야 된다. 그 다음에 건국대에 황도수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황도수 교수님은 기각이다.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의 헌법 교수님은 각하다.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을 각각 교수님들이, 헌법 전공한 교수님들이 자신의 생각과 논거를 갖다가 딱 들었는데, 제 결론은 뭐냐? 세 사람 다 말이 맞아요. 만약에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저보고 그걸 갖다가 세 명이 쭈루룩 나온 거 있으면은 더 좋은데, 그 한 면에 저게 맨 왼쪽이 경희대 교수고요. 가운데가 건국대 황도수 교수님이고 오른쪽이 국민대 교수님이거든요. 세 명이 기각, 인용, 인용, 기각, 각하 이렇게 뒀어요. 그럼 뭐 삐까삐까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삐까삐까해요. 저보고도 정혁진 변호사 한번 그 헌법재판관들에는 그야말로 발톱의 때밖에 안 될 거고 헌법연구관들보다도 퀄리티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네가 한번 써봐라. 그러면은 제가 뭘로 쓸까요? 그러니까 인용 한번 써봐. 그러면은 제가 인용 결정문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각으로 한번 써볼래? 기각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각하로 써볼래? 각하는 더 쉽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딱 인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기각이나 각하 결정문을 쓸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는 빼박이다. 그래야지 이거는 이거는 윤 대통령은 8대 빵이든 6대이든 탄핵될 수밖에 없다. 하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각도 쓸 수 있는, 인용도 쓸 수 있는데 기각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기각도 쓸 수 있는데 각하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명 중에 제가 교수님들 평가할 건 아닌데, 가운데 계셨던 황도수 교수님은 헌법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각하를 갖다가 주장해서 하셨던 분, 국민대 교수님도 나름대로 학계에서 유명한 분인데, 사실은 각하를 주장했던 무지무지하게 유명하고 무지무지하게 학문적 권위가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허영 교수님.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허영 교수님 같은 분한테 교수님 이거 한번 저 좀 써주세요, 이럴 짬밥이 아닌 거야. 허영 교수님은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짬밥이 아니니까 감히 어떻게 허영 교수님한테 조선일보에서 이걸 갖다 좀 글을 갖다가 써달라고 부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니까 이 교수님한테 그걸 갖다가 부탁을 드린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황도수 교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사법시험 붙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87년에 헌법 만들어지면서 그때 헌법재판소 생기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 생기자마자 판사도 안 하고 검사도 안 하고 변호사도 안 하고 헌법연구관 들어간 사람이에요. 황도수 교수님이. 그래서 저희가 고시 공부할 때 황도수 교수님이 논문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무슨 판례집 같은 것도 내고, 그래서 황도수라고 하는 이름을 헌법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두 교수님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황도수 교수님이 헌법학계에서는 먹어주는 분이다. 그런데 보면 기각은 누가 썼다고요? 황도수. 각하는 누가 썼다고요? 국민대 교수님도 계셨지만 허영 교수님이 각하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무게추가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더 기울 수밖에 없어요. 이념적으로는 인용이고, 나 윤석열 너무 싫어, 나 김건희 너무 싫어, 그러니까 빨리 파면하고 빨리 쫓아냈으면 좋겠어 라고 헌법재판관들 최소한 4명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지만은 일반적인 법률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영 교수님이 각하래? 그럼 각하겠지.
그 다음에 황도수 교수님이 기각이래. 그럼 기각일 수도 있겠네. 그 다음에 뭐 경희대 교수님이 인용이래. 뭐 그냥 그러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다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헌법재판관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헌법재판관은 훌륭한 분들이죠. 왜냐하면 다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뭐 대단한 그 우리나라 법조계에 장관급 법조인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장관급 법조인은 대법관하고 헌법재판관하고 그다음 대법관하고 헌법재판관밖에 없어요. 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있고 뭐 법원행정처장이 옛날에는 잠깐 대법관이 아닌 분들이 있었던 적도 있지만 하지만 그런 분들은 판사라기보다는 그쪽인 거고 그 행정이 더 가까운 거고 하니까 법관으로서 최고봉은 대법관하고 헌법재판관들인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뭐 헌법재판관들은 사람 아닙니까? 대법관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나한테 유리하고 나한테 위험하거나 그런 것들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이제 딱 탄핵소추 됐을 때에는 제가 장담컨대 헌법재판관 8명은 게임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탄핵될 수밖에 없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개엄한 것도 막 그다음 군인들 막 나온 것도 막 짜증 나는데 그다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국정원의 제1차장이 메모가 나타났잖아요. 다 잡아들이래매. 이건 쿠데타네. 그다음에 거기에 유튜브에 딱 등장한 사람이 있잖아요. 3스타 특전사 3스타 나와가지고 뭐 다 끄집어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요원들을요. 요원들이 국회의원지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에서 보면은 어리버리하고 저 사람 말이 왔다 갔다 하네. 저 사람 오염됐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처음 딱 봤을 때는 이야. 국정원에서도 그렇고 이야 특전사령관도 그렇고 이야 게임 끝났네. 그러면 제가 헌법재판관이라도 막 계산 막 돌렸겠죠. 제가 머리는 크지만 잔머리도 굴릴 줄 안답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뭘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살지? 내가 헌법재판관인데 그건 됐고 난 어떻게 해야지 살지? 그러면 탄핵이 되겠네. 뭐 다른 재판관들 7명 있지 않겠습니까? 다 탄핵한다고 할 테니까 내가 버텨봤자 탄핵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조기 대선이 있겠네. 조기 대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누가 대통령 될까? 야당에서 그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단적으로 이런 그 생각을 내가 살고 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미 선대 헌법재판관님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어땠습니까?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케이스 가지고는 이거를 탄핵시킬 만한 대통령을 끌어내릴 만한 사유인가? 이게 무슨 뭐 최순실 나오고 해서 기분 나쁘고 좀 천박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었을 수 있어도 이게 대통령을 끌어내릴 만한 사안인가? 그런데 딱 봤더니 다들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야당의 후보가 딱 봤더니 문재인 후보야. 문재인 후보 사람 착해 보이고 사람이 먼저래. 그 다음에 뭐 결과는 어쩌고 저쩌고 과정은 어쩌고 저쩌고 막 뭐 멋있는 말도 하네. 저 사람 대통령 되겠네. 그런데 저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내가 박근혜 탄핵 기각한다라고 딱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 눈밖에 나겠지. 그런 이야기를 헌법재판관이 그때 뭐 어떤 헌법재판관이 딱 찾아와가지고 정재판관 세상을 갖다가 좀 요령 있게 좀 살아봐. 지금 이대로 가면 누가 대통령 되겠어? 문재인 대통령 되겠지. 그러면 당신 박근혜 인기 있어? 박근혜 인기 하나도 없잖아. 박근혜 지금 지지율이 뭐 5%인가 뭐 4%인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법대로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제대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저같이 마음이 그냥 야들야들한 사람은 제 마음은 갈 때 아니겠습니까? 확 쏠려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는 탄핵 기각인 것 같은데 모르겠다. 탄핵 8대빵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초반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달랐을까요? 저는 별로 달랐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4명은 무조건 죽었다 깨나도 탄핵 인용이고 3명은 좀 버티는 것 같고 1명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명이 누구일까요? 제가 봤을 때 김영두 재판관일 것 같아요. 김영두 재판관. 그런데 김영두 재판관 입장에서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김영두 재판관이요. 지금 헌법재판관이 8명 있는데 헌법재판관 중에 커리어가 제일 화려한 사람이 김영두 재판관이거든요. 김영두 재판관이 전주의 동암고등학교라고 있대요. 그 전주 동암고등학교가 신생 학교였나 봐. 1회였대요. 그러니까 제가 경문고등학교 4회인데 그 김영두 재판관은 모교인 전주 동암고를 1회로 졸업한 거야. 그래서 저도 전주에 동암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회 졸업생이 서울대 법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서울대 법대 들어와 가지고 4학년 때 사시 합격하고 그리고 그냥 뭐 그 판사 커리어가 아주 끝내줘요. 막 그 초임부터 수도권에서 시작해가지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재판연구관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지방법원의 민사수석부장 판사도 하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뭘 했는가? 법원행정처 차장을 했거든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입니다. 그 법원 내에서는요 대법원장을 회장님이라고 하고 법원행정처장 지금 천대엽 처장인데 법원행정처장을 부회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장 끝발이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 다음으로 끝발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법원행정처 차장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법원행정처 차장을 했나 봤더니 양승태 대법원장도 법원행정처 차장을 했었고요. 김황식 국무총리 있지 않았습니까? 대법관도 하시고 감사원장도 하시고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김황식 총리도 법원행정처 차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권순일 대법관도 법원행정처 차장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최근에 대법관 된 대법관이 누구냐? 박영재 대법관인데 박영재 대법관도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차장을 하면 거의 한 7, 80%는 대법관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조금 운이 없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관 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아주 예외적으로 한 10%나 될래나 대법관도 안 되고 헌법재판관도 안 되고 그리고 물러나는 경우가 임종원 차장님 같은 분이 그때 이제 뭐 국정농단 이런 데 연루가 돼가지고 그랬지 임종원 차장님도 대법관 되셨을 거예요. 원칙대로라고 하면. 포차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지금 8명 있지만 그중에 법원행정처 차장했던 사람은 김영두 재판관 딱 1명밖에 없어요. 김영두 재판관 1명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김영두 재판관이 지금 어땠냐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같이 대법원장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 그게 김영두 헌법재판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영두 정도면은 대법원장도 할 수 있다. 대법원장 시켜도 된다. 그래서 김영두냐 조희대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딱 나오다가 그래도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더 어른이고 더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너무 흔들렸으니까 그래도 중심을 잡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낫겠다 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는데 그런데 김영두 헌법재판관도 마지막까지 이제 경합했던 대법원장으로 경합했던 그런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마은혁 뭐 누구 이런 헌법재판관들 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하고 김영두 재판관하고는요 커리어 자체가 달라요. 커리어 자체가 다른데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효가 돼서 기각이 됐던 각하가 됐던 해가지고 탄핵이 무효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장이 작년 10월부터 공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컨대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일이 무지하게 많겠지만 임명해야 될 자리 제일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장이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거의 용왕님 뵙고 온 그런 수준 아닙니까? 깜빵에서 50일도 넘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중요한 데구나. 이야, 공수처장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구나. 아무나 대충 임명했다가 내가 이런 꼴까지 당했구나. 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은 반드시 임명이 돼요. 반대로
탄핵이 인용이 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2달 뒤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겠죠.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 다음에도 헌법재판소장은 임명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한 3개월이나 4개월쯤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헌법재판소장이 되겠는가? 제가 봤을 때는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 그 인용이 되고 그래서 조기 선거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요. 헌법재판소장 자리는 따놓은 당상인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겠습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지. 그거 문영배 재판관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은요 연임해도 되거든요. 연임해도 되니까 임기 4월 18일에 딱 끝나. 문영배가. 그리고 난 다음에 예컨대 뭐 5월이든 6월이든 조기 대선이 있어.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즉시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장 그 최고 그 공신이 문영배인데 늦어도 7월이나 늦어도 8월까지는 그 헌법재판소장을 갖다가 임명하겠지. 헌법재판소법 좀 띄워봐 주세요. 헌법재판소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헌법재판소장을 어떻게 뽑느냐.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당연한 거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헌법재판소장이 되려면 재판관이어야 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문영배 그 재판관이 그 임명이 되려면 그 만약에 탄핵이 딱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에서는요.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라고 대행 보고 선거 끝난 다음에 임명하라고 막 엄청나게 압박을 갖다가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 비워놨다가 먼저 대통령 지명 몫으로 그 헌법재판소장을 갖다가 또 저 헌법재판관으로 문영배를 임명하고 그러면 문영배는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에 의해서도 대통령에 의해서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기 대통령에 의해서도 지명되는 아주 희한한 그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 동의 받아야 되는데 뭐 국회 동의 받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거를 저는 뭐 이제 문영배 재판관은 아니다라고 막 그 생각하시겠지만 주장하시겠지만 암만 생각해도 저렇게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걸 보면 문영배 소장 저기 재판관이 바라는 바가 이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영배가 아니면 그 누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습니까? 아예 그냥 뭐 대한민국 망하든 말든 모르겠다. 화끈하게 그냥 마은혁 임명하자. 마은혁을 헌법재판소장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계선도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계선이 헌법재판소장 되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제1호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성으로 보면 문영배도 괜찮고 정계선도 괜찮고 마은혁도 뭐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야당 쪽으로 넘어가면 지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꼴을 김영두는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이야 김영두 재판관이 만약에 이게 탄핵이 인용이 됐어 선거가 있어 그러면 그래도 지금 자기가 몸담고 있는 김영두 재판관이요 헌법재판관으로 2023년 3월에 재작년 3월에 임명되니까 헌법재판관 임기 얼마입니까? 6년이란 말이에요. 이제 2년 했어요. 이제 2년. 앞으로 4년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영배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온대. 이야 정계선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온대. 이야 마은혁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온대. 이런 걸 갖다가 내가 이러려고 헌법재판관 됐나? 이런 생각을 김영두 재판관이 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데 김영두 재판관이 뭐 인용을 안 한다. 인용에 섰다. 그래서 5대3으로 기각각하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겠죠. 하지만 김영두 재판관도 기각이든 각하든 이쪽에 그 서가지고 김영두 재판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무리하다.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을지 몰라도 중대한 법률 위반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각 또는 각하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돌아와가지고 헌법재판소장을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정영식 재판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김복형 재판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김복형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되면 1호 여자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조한창 재판관 뭐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헌법재판관 짬밥이나 여러 가지 커리어들을 쭉 봤을 때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영두 재판관이 그 출신이 호남 출신이잖아요. 그 전주 동암고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국회 동의할 때 반대할 수 있겠는가? 저는 반대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영두 재판관은 물론 공정하게 법리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나한테 뭐가 유리한가? 그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요. 김영두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뭐 정영식 재판관도 뭐 훌륭하고 다 뭐 괜찮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정정미 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까? 정계선 그 마은혁 뭐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면은 물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돌아온 다음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그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유력한 거는 김영두 재판관 아닐까? 김영두 재판관이 기각이나 기각이나 각하 쪽에 선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3대 3이 4대 3대 1이 쭉 진행되면요. 결국은 4대 4로 수렴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장 되면 뭐가 좋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을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 그 조항으로 헌법 YS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에서 대법원장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은 그 대법원장과 똑같이 대우하고 그 다음에 돈도 월급도 대법원장하고 똑같이 주고 판공비 같은 것도 똑같이 주고 다 한다. 그런데 대법원장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대법원장한테는 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한테는 집도 줘. 물론 문영배 재판관한테도 집 줬습니다. 저기 뭐 부산에 계셨던 분이 서울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에 정정미 재판관한테도 집을 갖다 줬습니다. 어떤 집 줬습니까? 아파트 전세 얻어줬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한테 지방에서 올라온 헌법재판관들한테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래가지고 기사 났었는데 그 아파트 임대 보증금이 뭐 9억이다 10억이다 어쨌든 뭐 그런 뭐 좋은 아파트를 갖다가 만들어 줬다 마련해 줬다. 그 다음에 전현희 의원도 국민권익위원장 할 때 세종시에다가 관사 마련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사가 아파트였어요 거기도. 그런데 대법원장의 관사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법원장 공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공관 바로 근처에 있는데 거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만들었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손자 있었잖아요. 손자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어줬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하고 똑같이 해준다. 그러면 대법원장하고 월급도 똑같이 주고 뭐 이것저것 뭐 차도 똑같은 거 주고 다 똑같은 걸 주는데 모두 똑같이 해줍니까? 공관도 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헌법재판소장한테는 조금 전에 그 보여주신 사진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저게 헌법재판소장의 공관이에요. 공관인데 저 공관이 어떤 공관이냐? 대지가 2,800제곱미터래. 그러면은 3으로 나누면 한 9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장 공관. 저 공관은 한남동에 있지 않고 삼청동에 있는데 국무총리 공관 쪽이 보이잖아요. 삼청동에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그러면 헌법재판소장 공관이 있는데 그 다음에 대지는 900평에 연 면적은 960제곱미터니까 연 면적은 300평이래.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까지는 저 공관에서 차로 5분 거리래. 그 원래는 헌법재판소장 공관이 따로 없었는데 YS 때 김영삼 대통령 때 저기가 원래 박정희 대통령 안가였나 봐요. 저 안가를 갖다가 개조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막 항의했을 거예요. 아니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님은 그 대법원장님과 똑같이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 소장님은 집 안 줘요? 왜 우리 소장님은 왜 그 월세 살게 하죠? 뭐 왜 저기 전셋집 얻어줘요? 아 우리도 제대로 된 공관 하나 주세요. 막 우겼겠지. 그러니까 YS가 법대로 해야 되겠네. 들으니까 맞는 말이네. 해가지고 저 삼청동에다가 근사한 대지가 2,810제곱미터, 연면적이 960제곱미터. 저도 저런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네. 그러니까 김영두 재판관이 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저런 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헌법재판관 하다가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 추가적으로 2년이 더 늘어나느냐 아니면 원래 헌법재판관 임기까지만 하느냐? 그거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전효숙 재판관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전효숙 재판관 임기를 완전히 그거에 주려고 확실하게 이제 보장해 주려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전효숙 재판관이 재판관 임기도 다 끝내지 못하고 낙마했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김영두 재판관은 그럴 것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김영두 재판관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딱 2년밖에 안 했으니까 남은 임기가 4년이나 되니까 남은 임기 4년 동안 헌법재판관 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장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원래 6년 동안 헌법재판소장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4년이라도 하는 게 그게 어디냐?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할 텐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지금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주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의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내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는 나올 수 있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마은혁에 대한 변수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지금 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못 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미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련 때문에 그놈의 미련 때문에 어떤 미련? 최상목을 더 압박하면 최상목을 조금만 더 밀면 최상목이 마은혁 임명할 수 있을 텐데 마은혁만 임명되면 9대6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 미련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최상목은 움직일 것 같지가 않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한덕수부터 선고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민주당에서 한덕수를 뭐 더 압박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한덕수를 통해서라도 마은혁이 임명되게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8명이서 각자 소신대로 그 결론을 갖다가 내리자. 그런데 만약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인용, 기각, 각하 이 세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기사가 안 나오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각 판결 쓸 수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각하 결정 쓸 수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기각도 말이 되고 각하도 말이 되고 인용도 말이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그 상황은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과 오히려 정반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아무런 정보도 없이 제 개인적인 그야말로 뇌피셜이니까 뭐 틀려도 어쩔 수 없어요. 뭐 틀려도 뭐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그런데 제가 그냥 생각하고 제가 분석한 바로는 지금 상황이 이런 것 같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 굉장히 초조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생각이 왔다 갔다 뭐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3월에 이제 후반기에 들어섰는데 점심 식사 맛있게 잘 하시고 그다음에 날씨 추우니까 좀 덥더라도 따뜻하게 그렇게 보내시고 이번 한 주도 이제 뜻깊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